그럼 내가 네 번째 아내라고? 당신이 세 번째 와이프고? 말도 안 돼. 내용 이해를 위해 이전 이야기를 보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작은 동네 미용실에 등장한 것도 어색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연고가 없는 여자만 고른다더니 내 뒷조사라도 한 것일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와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이윽고 내 발목에 묶여있는 무거운 쇠사슬을 보고 무력한 내 현실에 절망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내 훌쩍이자 여자는 다시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네 번째 아내군요. 그 사람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럼에도 기묘하게 단단했다. 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내가 미쳤기를 바랐다. 당신은 어떻게 된 거죠? 다들 내가 죽은 줄 알겠죠.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교통사고 사망. 신원불명 시신이 나였대요. 사실은 날 가둬둔 거였죠. 숨 쉬는 유령처럼 여기에서. 그녀는 손목에 난 붉은 자국을 매만졌다. 오래된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도 당신처럼 생각했어요. 처음엔 로맨스 영화처럼 시작됐죠. 회장님은 말도 예쁘게 하고 손끝이 참 다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 됐어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짓누르듯 내려앉았다. 그러다 내가 조금씩 자유를 원했죠. 그 사람은 그런 걸 못 참아요. 생각과 다르면 제거해요. 방법은 늘 같죠. 유서 한 장, 감정 없는 죽음, 다 정리된 증거, 그리고 조용한 장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설계도가 이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공포. 도망칠 수는 없을까요? 내가 간신히 뱉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도망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지하실 위쪽에 발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철문이 열렸다. 회장님은 내가 처음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종이 한 장과 펜을 내게 던졌다. 지금 고분고분 쓰는 게 좋을 거야. 원망은 하지 말게. 말을 안 들은 건 자네였으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쓰라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자필 유서 말이야.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회장은 매몰차게 나가버리고 나는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굳어 있었다. 눈물이 자꾸만 차올랐다. 그 사람은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야. 당신이 울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절대 울지 마요. 나는 말을 품고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내가 울고 쓰러지면 그의 시나리오대로 죽는 거다. 그 순간 나는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죽을 바에야 끝까지
그를 부숴버리겠다고. 그럼 우리 둘 중 하나는 살아서 나가야죠. 내가 말했다. 그녀가 나를 봤다. 조금 놀란 눈으로. 이번엔 그 사람 계획대로 끝나지 않게 해요.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여자,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은 적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 지하실의 공포를 부수겠다는 또렷한 의지를 품은 아직 살아있는 여자들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지하실 벽을 두드렸다.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녀가 지내온 시간은 우리에게 무기가 됐다. 벽의 틈새에 손을 넣어 더듬거리자 작은 호민이 느껴졌다. 그 안엔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있었다. 모든 아내들의 유서였다. 비슷한 문장, 같은 펜. 나는 손이 떨렸다. 그는 이걸 패턴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네 번째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이건 전부 증거였다. 나는 옷주머니 속에 그 유서 뭉치들을 넣어두었다. 그날 새벽 누군가 또 철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드러난 모습은 유 회장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며느리를 통해 내가 집 밖으로 나가게끔 했던 이유가 지하실로 내려오려고 했던 것이었을까? 이미 익숙한 공간이라는 듯 들어오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의심에 확신이 들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녹음기였다. 이건 당신이 갖고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서를 쓰게 하는 날이 당신이 죽는 날일 겁니다. 그 증거를 담아둬요. 이걸 왜 주는 거죠? 그 애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고민하더니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상속을 받는데도 방해가 돼요.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런 미친 짓거리도. 나와 여자는 유 회장의 아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저 애도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일단 그가 준 물건들은 잘 받아두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으니 유 회장의 아들이 돌아간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방이 벽으로 막힌 이 공간에서의 시간은 낮도 밤도 알 수 없으니 아주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유서를 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다. 빈 종이를 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던 그는 내 손에 억지로 펜을 쥐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켰다. 자네가 죽는 건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유서 내용은 길게 쓸 것도 없어. 그냥 이 세상 떠나렵니다. 정도면 되지. 사연이나 이유 같은 건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자네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봤어. 알면 안 되는 것까지 알아버렸고, 그러게 잠자코 있으랄 때 있었으면 좀 좋아. 지하실은 왜 내려와 가지고는 쯧쯧. 나는 눈물을 훔치며 그가 바라는 대로 유서를 썼다. 그는 내 유서를 흡족한 눈으로 보더니 이내 기운을 잃고 잠자코 쓰러져 있던 자신의 세 번째 아내에게로 향했다. 지금이다. 나는
이 회장을 있는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그 순간 누워있던 여자가 일어나 자신의 옷가지를 찢어 만든 천으로 회장의 손을 묶었다. 이 회장은 거세게 저항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와 여자는 며칠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힘이 부족했다. 이 회장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이 회장의 몸 위로 올라가 육탄전을 벌일 동안 여자가 주머니 속에서 쇠사슬을 풀 열쇠를 찾았다. 드디어 나를 무겁게 올가맸던 쇠사슬을 풀고 여자와 나는 힘겹게 철문 밖으로 도망쳤다. 이 회장은 금방 일어나 우리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지만 간발의 차이로 철문을 닫을 수 있었다. 우리는 힘겹게 계단을 올라 1층으로 향했다. 드디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드디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이 회장의 아들이 들어왔다. 우리 탈출했어요. 빨리 경찰을 불러줘요. 유서를 강요하는 이 회장의 목소리도 전부 녹음했어요. 그는 우리가 탈출한 모습을 보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잠시 놀라더니 이내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설마 탈출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설마 내가 필요한 건 아버지를 무너뜨릴 증거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대로 나가서 경찰에 모든 걸 말하면 우리 회사는 그대로 망할 겁니다. 그럼 내가 상속받을 돈도 없어지고요. 난 그저 아버지를 협박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저 아버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려고?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니, 도와주기는 커녕 그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존재였다는 것을. 그는 현관문 앞에서 서서 우리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녹음기는 어디에 있죠? 나한테 있어요. 우리를 이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녹음기를 줄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을게요. 우리를 보내줘요. 내 간곡한 부탁에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찼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나중에 내가 아버지의 공범이었다고 협박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녹음기 내놔. 그리고 당신은 잠자코 지하실에 처박혀 있으라고. 나는 공포에 질려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에게 밀려 점점 다시 계단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안 돼. 이렇게 다시 지하실에 갇힐 수는 없어. 그 순간 내 옆에서 기력을 다한 듯 지쳐있던 여자가 아들을 몸을 와락 껴안았다. 지금이에요. 어서 문 밖으로 도망쳐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현관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 녹음기도 내 손에 있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하지만 저 여자는 어떡하지?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 여자가 살아있을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탈출하지 못하면 전부 끝이야. 그녀의 빈명 같은 외침에 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있는 힘껏 문을 향해 내달렸다. 현관문이 철컥 열리고 헐떡이는 내 얼굴 위로 햇빛이 쏟아졌다. 드디어 바뀌다. 난 살았다. 기쁨도 잠시 어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했다. 나는 맨발로 아스팔트를 뛰는 아픔도 느낄 새 없이 쉬지 않고 저택 밖으로 내달렸다. 아무도 없는 고급 빌라 단지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내 숨소리와 발소리만 적막하게 울릴 뿐이었다. 한참을 뛰어 드디어 상가가 보였다. 나는 지나가는 아무나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이었다. 흰 천장, 두런두런 들리는 의사와 경찰의 말소리. 내가 의식이 돌아오자 의사는 몇 번 내 상태를 체크하더니 경찰에게 차례를 넘겼다. 나는 힘겹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 회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 이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말도. 내 말에 경찰이 말했다. 아,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접수된 이후로 바로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어요. 거기에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약 한 달 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이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은 회장 아들이 계단에서 밀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아직 입원 중이라고 했다. 먼저 퇴원하게 된 나는 그녀를 찾아가 간호했다. 우리는 한동안 하염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다. 뉴스에서는 이 회장 일가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숨겨진 지하실 한켠에서 각종 비리 문서까지 나와 제기는 힘들어 보였다. 이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를 청부 살해할 의뢰까지 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수수사는 더욱 길어졌다고 했다. 나는 내가 저 끔찍한 사람들과 잠시라도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함께 했던 사이답게 빠르게 친해지며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도 일찍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어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다. 내 간호 덕분인지 언니는 빠르게 호전되었고 이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다시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손때 묻은 물건들, 작지만 아늑한 나의 미용실, 우리 동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다시 미용실을 열었다. 날씨도 너무나 화창하고 좋았다. 내 새 출발을 하늘이 응원해 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먼지 쌓인 미용실 간판을 다시 깨끗이 닦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다.
내가 미용실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금방 퍼졌는지 자주 오던 동네 단골들이 하나 둘 인사를 왔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간의 일을 얼버무렸다. 한바탕 아주머니들과의 수다가 이어지고 그들이 돌아간 뒤 미용실을 정리하던 나는 거울 속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이었다.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그 남자는 왜 연고 없는 여자만 찾았을까? 아마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 지워도 아무 말 없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틀렸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조용히 죽은 듯이 살지 않는다.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역대급 인생 썰만 들고 옵니다. 매일 극장입니다.